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 지원 행위 등을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압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오커스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도 집중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호주의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페니웡 외교장관이 1일 호주 멜버른에서 2년 8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내 안보와 번영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규탄하고 대북 대응에 협력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We have no doubt that North Korea's destabilising, provocative, escalatory actions are contrary, ar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ROK. We see it as very importan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ert and assert as much pressure as possible on the DPRK. 양측은 또 이번 회담에서 불법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수입원인 북한의 사이버 활동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한국과 호주 간 협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안보가 호주의 안보와 연계되어 있고 호주의 안보가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태평양은 더 큰 컨텍스트와 그런 지역적 그런 시각에서 서로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호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것은 경제적인 위해서뿐만 아니라 안보적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미국과 영국, 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와 관련해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2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오커스 측이 필러2의 분야에서 한국을 추가 파트너국으로 보내주는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수수한 국방과 기술 능력을 오커스 필러2 발전과 영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리차드 말스 장관 또한 한국은 분명히 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미 기술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측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12월 격상된 한국과 호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속에 양국의 국방과 경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선언하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정상회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일본, 호주의 3자 협력을 모색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이 2+2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고 호주가 유일하며 차기 한국과 호주의 2+2 회의는 오는 2026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5월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이 지적했습니다. 5월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아폰소 유엔 주재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핵무기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려되는 사안이라면서 북핵은 비단 한국이나 일본,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환영하고 장려한다며 한반도의 핵 군축을 촉구하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폰소 대사는 또 우리는 해당 지역 당사국들이 직접 대면에 대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그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할 것이라면서 오는 22일 열리는 북한 관련 협의에서 건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3국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종료돼도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49개국 대표들과 함께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감시기구 설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회원국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 활동은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국제약속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유엔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 관련 보고서를 국제인권기구들과 함께 제출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압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엠네스티는 오는 11월 실시될 북한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4차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과 관련해 최근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엠네스티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지난 3차 UPR 때 수용한 132개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분야에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차 UPR에서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9가지 권고를 수용했지만 반동사상문화 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한국식 말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통해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정부의 한국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개인을 처벌하는 등 표현의 자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모든 법률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코리아 퓨처도 UPR과 관련해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내 다양한 구금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침해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의 정당한 출국권 행사에 근거해 개인을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의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수감자를 무조건 석방하며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명한 국제인권단체나 기구 또는 탈북민 단체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횟수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세계 3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과 공동보고서를 제출했고 전환기정의 워킹그룹도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와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별도로 세계 사형반대연합과 또 다른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리아 퓨처는 한국의 탈북민들이 주도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여성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반대하는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제단체 또는 이제 한국에 있는 단체, 또 탈북민들 단체,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단독, 또 공동 또는 이제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 단체끼리 모여서 합동으로 내고 하는 그런 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북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는 각국 대표들이 참고하거나 인용을 할 수 있는 보고서 숫자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 대표는 각국 정부가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UPR에 참석한 북한 당국자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서 이는 UPR을 대충 넘기려는 북한 정권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A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1일 발표한 2024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쿠바, 베트남 등 17개 나라 정부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며 특별 우려국 지정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23년에도 종교 자유 상황이 전 세계 최악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며
북한 정부가 기독교인을 반혁명 분자와 반역자로 간주해 제거해야 할 정치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점술 등 무속 신앙을 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이브라함 쿠퍼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은 1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안보와 인권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산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지난달 29일 시카고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 가족들과 만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산 가족 상봉과 관련해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이산 가족 상봉을 촉구한다면서 상봉이 재개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터너 특사를 만난 한인 이산 가족 단체인 재미 이산 가족 상봉추진위원회는 30일 VOA에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북한과 직접 협상에 나서줄 것을 터너 특사에게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른바 선물 정치에 쓰이는 돈이 1년에 18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선물 정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행사 참석을 위해 이동할 때는 대부분 외국의 고가 승용차들을 타고 다니고 지도부들도 벤츠 등 값비싼 자동차들을 사용합니다. 김 위원장의 딸 주에는 공개 활동에 나설 때마다 옷과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외출 차림 한 세트에 평균 19,000달러에 이르는 사치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소유한 영국 프린세스 요트사의 95MY 모델은 한 대 약 670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산하 국방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 엘리트 특권층의 충성심과 결속을 끌어내기 위해 한화로 연간 2조 5천억 원, 미화 약 18억 달러 규모의 퉁치 자금을 이른바 선물 정치에 쓰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비용에는 특권층이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의식주 관련 비용과 자동차, 의료 서비스, 경호와 의전, 각종 문화와 편의시설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한국국방연구원 박용한 선임연구원은 북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과 내각, 군의 각각 포진해 있는 인물들과 이들의 일정 범위 내 일가 친족으로 구성된 특권층이 6만 명에서 6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특권층 한 사람이 연간 2만 9천 달러 정도를 사치품 등에 쓰는 셈이며 이런 수치는 북한 내 일반 주민의 28년치 소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권층에 들어간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변하면 지금과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과 운명 공동체로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그런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특권층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눠 김 위원장 일가와 직계 반계 혈족을 비롯해 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전문부서, 각급위원회 핵심 간부, 그리고 군 장성, 정치위원, 국무위원회와 내각, 보위성의 고위 간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핵심 특권층의 규모는 약 2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1%에 불과합니다. 북한 체제는 철저하게 성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적대계층, 그다음에 기본계층, 복잡계층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이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강한 체제가 북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한국 국방부 등의 연구 결과는 100여 명의 김정은 위원장 일가의 사치품 소비 규모에 대해서 한화로 연간 8,300억 원, 미화로 6억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의 연간 곡물 부족분인 110만 톤의 96%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위스키 393만 달러어치,
Y는 269만 달러치를 수입하면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집권하면서 선대 지도자에 비해 부족한 권위를 물질적인 과시를 통해 보강하려 했고 측근들에 대한 특혜 제공도 선대 지도자보다 더 늘리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잇따라 만나 휴전 문제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장관이 예루살렘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인질 협상의 일환으로 즉각적인 휴전 달성을 위한 노력을 논의했으며 휴전을 방해하는 것은 하마스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작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라파에 대한 하마스 소탕전을 펼 것이라고 밝혔는데 라파에는 팔레스타인 피난민 100만여 명이 몰려 있으며 미국 정부는 민간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라파 지상전에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어 이날 텔아비브에서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집요한 각오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를 점거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수십 명이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일 뉴욕 경찰이 지난달 30일 컬럼비아대 교정에서 3시간에 걸쳐 시위대들을 몰아냈고 이 과정에서 한 건물을 점거했던 수십 명의 시위대를 체포했으며 건물 밖에 있던 시위대는 자유 팔레스타인을 외치며 학생들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노체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은 이날 경찰이 이번 조치 후 학내 질서 유지와 텐트 재설치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적어도 17일까지 학내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공개했으며 대학 당국은 건물을 점령한 학생들에 대해 제적을 경고했습니다. 컬럼비아대에는 2주 전부터 시위대들이 학교 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위를 이어왔으며 이들은 학교 측에 이스라엘 정부를 지원하는 기업들과의 결별, 대학 재정 투명성 강화, 시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과 교직원 사면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일 러시아 곳곳에 드론 공습을 가했다고 러시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스크바 남쪽 인근 랴잔 지역 주지사는 1일 지역 내 랴잔 정유시설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가해졌다고 밝혔으며 이 공격으로 이 정유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정유소가 러시아 전체 정유 원유의 5.8%가량을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도했으며 우크라이나는 지난 3월에도 랴잔 정유소에 드론 공격을 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인 남서부 쿠르스크와 보로네즈 지역 주지사들도 해당 지역에 대한 드론 공습을 보고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도시 오데사에는 또다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가해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올레 키퍼 오데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앞서 오데사에서는 지난달 29일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법학대학 건물 한 동이 거의 파괴되고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1일 첫 시험 운항을 실시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푸젠함은 중국 상하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오전 8시쯤 장난 조선소에서 출항했으며 이번 시험 운항간에 주로 항모의 추진력과 전력 계통을 점검합니다. 또 푸젠함은 2022년 6월 진수된 뒤 항만에 계류된 상태로 여러 시험 작업을 마쳤으며 해상 운용을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1호 항모 랴오닝 함과 2호 항모 산둥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푸젠함이 실전 배치되면 총 3척의 항모를 운용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은 푸젠함이 기존의 중국 항모보다 더 크고 더 많은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면서 푸젠함이 타이완을 포함해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 동해함대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